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고 고도가 6,000km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MBN 스튜디오에 출연해 북 미사일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책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한 가운데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 차출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예정했던 외부 일정을 당일 취소하면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차출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금권 선거라고 주장한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정치적 기획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영하 10도에 이르는 최강 한파가 강타하면서 폭포와 바다까지 다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눈까지 예보돼 출퇴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주 북한이 이달 안에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었죠.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북한이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오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발사한 건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 ICBM으로 추정됩니다. 5개월 만인데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해 최고 고도가 6,000km를 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정도면 각도를 낮춰서 쏠 경우 미국 땅 그 어디나 다 사정권에 들게 됩니다. 어제 쏜 단거리 미사일은 거리가 딱 우리 부산 한까지의 거리에 해당했고요. 거긴 지금 미국 핵 잠수함이 들어와 있죠. 첫 소식 강재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8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건 오전 8시 24분쯤으로 평양 일대에서입니다. 비행거리 1,000km, 최고고도 6,000km를 넘게 날아오른 미사일은 약 73분을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 화성 18형을 실험 발사한 건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ICBM이 최고 고도 6,000km를 넘는 만큼 발사 각도에 따라 미국 전역까지도 사정권에 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4월까지 3,000km도 못 올라가던 미사일이 갑자기 3개월 만에 무려 6,600, 여태까지 북한 ICBM 발사한 것 중에서 최고 고도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에 앞서 북한은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어젯밤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준비를 예의주시해왔으며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 정보도 한미일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계태세를 격상한 군은 연말연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대통령실은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적극적으로 한미일 공동 대응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숨가쁘게 대응하고 있을 때 북한은 외무성 고위 인사를 중국에 보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성식 기자의 보도 뒤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모시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분석 내용 등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한미일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미 한일 안보실장은 전화통화로 미사일 정보 공유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 도발에 대해 경고 성명을 내놨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결과가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해 도발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미국을 압박하면서 향후 북한과 미국 간의 핵 군축 협상을 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또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동했습니다. 왕이는 북한을 항상 지지한다고 밝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맞선 북한의 도발에 신뢰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북한이 5개월 만에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이제 완전한 성공을 이뤄낸 걸까요? 앞으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발사한 미사일이 고체 연료 ICBM, 그러니까 화성 18형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평가로는 네. 18형이라 보고요. 그것은 비행 고도, 거리, 최고 속도를 볼 때 지난 7월에 발사한 화성 18형 KN-37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액체가 아닌 고체라고 보는 것은 3단 추진 로켓을 이번에 사용을 했습니다. 예, 액체 화성 15, 17은 2단 추진 로켓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로는 화성 18형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물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특성에 대해서는 한미가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몇 달 만에 지금 훨씬 더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번 발사도 성공했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비행면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액체 ICBM에 해당되는 화성 15, 17을 올해 2월, 3월에 쏘았거든요. 네. 그것도 성공을 했고 이번에 세 번째 고체일로 ICBM 화성 18을 쏘았는데 예. 비행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단지 가장 중요한 탄두의 대입금 재진입은 검증하기 어렵고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면에서는 그렇고 재진입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실제로 무기가 되려고 그러면 재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현재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왜 도발을 했을까요? 물론 지금 짐작하는 바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핵협의 그룹이 열렸고 또 미 핵 잠수함이 지금 부산항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이나 도발을 했을까요? 그것은 북한의 핑계고요. 아. 북한의 핵 고도화는 자기들의 핵 고도화 일정에 따라서 착착 진행합니다. 특히 이제 2021년 1월에 김정은이 직접 전략무기 5대 가업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올 12월 27일 날 있는 9차 전원회의 때 그 성과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최종 발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측의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했다, 이거 발표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겠네요. 그것도 일종의 핑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 9.19 합의한 지 지금 5년 3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그동안 쏜 미사일 수, 그다음에 2013년부터 그전 5년 3개월 동안 쏜 수를 비교해 보면 9.19 합의가 있은 이후에 오히려 3배 이상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특히 우리 쪽에 일부 효력 정지한 것을 핑계대는 것은 전형적인 불법 도발을 우리 측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북한이 늘 해왔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 계획대로 착착 진행해 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핑계를 던질 뿐이다. 네. 그 얘기시군요. 아까 고체 연료 얘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고체 연료 측에서는 뭐 내놓으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빠지지 않는데 북한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북한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안정적이고 우리가 기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북한은 원래 전통적으로 액체 연료였습니다. 네. 그러나 액체 연료는 사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무기화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한 게 2019년입니다. 그래 그런 측면에서 한 4년 지났기 때문에 그 기술 축적도나 기술의 완성도로 볼 때 우리가 훨씬 뛰어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정보, 이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그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당장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유를 시작했는데요. 예. 이게 완전히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공식적으로 한미일이 발표를 할 겁니다. 네. 24시간 이내 발표를 할 텐데 그전하고 차이점은 그전에는 훈련 때만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 24시간 360일을 공유한다는 점이고요. 그전에는 주로 해상 탐지 수단만 공유를 했는데 네. 이제는 지상 탐지 수단을 비롯해서 모든 미사일 정보 탐지 수단을 다 공유한다. 이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추정된 발사 지점, 비행 경로를 포함한 비행 특성, 그리고 최종 낙탄 지점까지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가 훨씬 빨라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도발을 해올 때마다 말로만 반발을 해왔습니다. 혹시 북한에 더 실질적인 경고 메시지로 전달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앞으로 뭐 지금 한미일이 긴밀하게 오늘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토의가 있었고요. 네. 내일 오전에 또 한미일 국방정책실장 간에 또 토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일, 특히 한미가 북한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 대 행동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협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그 참수작전 훈련이나 아니면은 전략자산 전개를 또 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뭐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네. 뭐 참수에 대해서는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주한 미군 그 홈페이지에 네. 한미 특수부대가 훈련하고 있는 것을 오늘 공개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는 또 한미 특수부대가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 공중기동 그리고 아주 핵심 시설에 대한 습격, 내부 소탕 이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자산에 대해서는 수일 이내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전략자산 전개 및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한미 훈련, 한미일 훈련까지 염두에 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혹시 또 도발할 징후가 보이는 게 있나요? 북한은 핵미사일 관련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구체적인 도발 징후는 또 임박 징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한미가 계속해서 북한의 그러한 징후를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려운 거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이후 누가 국민의힘 새 사령탑이 될까 관심이 크죠.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는데 대외적으로는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를 위한 당내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란 말이 나옵니다. 반대도 있었지만 한 장관이 마뜩치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귀한 카드를 써버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 출범 수순으로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주일 기자입니다. 비대위 인선 논의를 위해 열린 국민의힘 연석회의는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판 시기를 둔 찬반 토론으로 이뤄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한 찬반보다는 총선용 자원을 너무 빨리 쓰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반대 목소리가 줄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당관을 대놓고 반대하는 의견은 못 들어봤어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데 조기 등판에 대한 걱정이지 뭐. 회의엔 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추대론에 강하게 반발한 김웅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김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의견 수렴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추대시키는데 연석회의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도권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의 당정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발언을 하든 다 이해충돌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2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의 끝에 결론을 내지 않고 절차를 더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지 않겠다는 답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오늘 예정했던 외부 일정을 돌연 취소하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차출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일입니다. 하지만 당 밖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대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는 반대가 많습니다. 한 장관은 주로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중도층과 제3지대까지 넓게 포용하기 힘들다. 정권 2인자를 앞세워서 어떻게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겠다는 거냐 이거죠. 국회팀 정태진 기자와 한동훈 장관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간 한 장관은 법무부 활동을 유튜브에 게시한다 활발하게 자기 활동을 또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보셨듯이 오늘 일정을 다 취소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평소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 아시죠? 예. 법무부 행사나 국회 상임위,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에 올 때면 항상 기자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런 한 장관이 당초 예정했던 공개 일정을 취소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메시지 공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비대위원장 후보를 논하는 연석회의를 앞두고 한 장관과 국민의힘이 사전에 공감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석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비공개 회의는 아주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30명 넘는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발언에 나섰는데 직접적인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비대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장관이 주로 언급됐습니다. 한 장관이 적합하냐를 두고 찬반 형식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한 참석자는 지금이 당의 위기 상황인 만큼 청년과 여성의 가장 인기가 많은 한 장관이 지금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동훈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아껴 쓰니 많이 할 그런 시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되고 뭐 지지율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설명해 주지 않느냐. 반대 의견도 있었겠죠. 맞습니다.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대다수 동의했지만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는 적합하지만 비대위원장으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전략과 전술을 아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걸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갖추고 있다. 국민적인 인지도가 있고 여의도 문법이 아닌 만큼 참신하지만 정치적 경험이 전무한 신인이다. 이런 우려가 나온 겁니다. 이외에도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언급된 걸로 확인됐는데 이는 소수였습니다. 우리 정 기자 볼 때는 어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체제로 갈까요? 우선 국민의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에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핵심 관계자는 MBN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것 이렇게 강력히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중을 전했다고도 했는데요. 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도 MBN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방향이 맞다며 한 장관은 정치인으로서도 실수한 게 없다. 당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보다는 정무위원을 원했다는 말이 또 들리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초 한 장관은 이번 주에 원포인트 개각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MBN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장관은 대통령실에 노동부 장관을 희망했다고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MBN에 한 장관이 대통령실에 노동부 장관을 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치적 부담이 있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인 노동개혁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고 대권으로 가는 방향을 더 선호하지 않았겠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한동훈 장관 능력이 많은가 봐요. 갈 데가 많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 백지장도 맞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합을 강조한 건데 김 전 총리 단합을 위한 이 대표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나라 이걸까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장에서 만난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한 건 당을 위한 더 큰 폭의 행보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포용하는 단합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의 그런 큰 물줄기들을 흐름을 만드실 수 있도록 대표께서 더 노력해달라면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의 후퇴, 퇴행을 막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다만 김 전 총리의 더 큰 행보 주문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명락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애초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방송사 인터뷰를 이유로 시사회 참석 시간을 미룬 겁니다. 당 안에서는 분열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직 총리와의 공개 행보가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남을 추진 중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낙연 신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창당을 만료하는 연서명에 나흘 만에 117명이 참여했거든요. 당 내부에선 이런 격렬한 반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나가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면서요.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연서명에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하자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예고대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당을 분열시키려 한다며 정권의 앞잡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당을 창당하겠다. 민주당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를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전 대표를 몰아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회군할 이른바 돌아설 명분이 있습니까? 비주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통합 비대위 출범으로 신당 창당을 막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 사퇴가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연말까지 민주당이 혁신한다면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도 거친 비판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조롱을 한다든가 험악한 말을 쓴다든가 이래요. 그렇게 하면 민주당의 바닥을 국민께 더 보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신당 창당을 둘러싼 당 안팎의 진통이 커지는 가운데 이제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7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대표적인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주장했는데 송 전 대표는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법원에서는 할 말 다 하겠다고 했었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먼저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 앞. 송 전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갑니다.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결론 내린 송 전 대표의 혐의는 3가지입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3월경 돈봉투 20여 개 등 6천여만 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게 뿌리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0년 1월부터 2년간 외곽 후원 조직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와 4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금권 선거라고 지적한 반면 송 전 대표는 기획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엔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서남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영장 심사를 마무리하고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 중인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조 기자, 오늘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6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250페이지 분량의 PPT를 준비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송 전 대표 측이 외곽 후원 조직인 먹사연 측에서 받았다는 금품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친형이자 판사 출신인 송영천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려 수백 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심사를 마치고는 관련자들에게 연락한 것이 회유나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사주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은 보장돼야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했고요.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의 돈봉투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각되면 정치 수사라는 송 전 대표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서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마지막 재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감사위원은 이번 돈 봉투 사건으로 10번 정도 재판을 받았는데요. 윤 의원에겐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줄 6천만 원을 캠프 관계자들에게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한 금품의 액수가 크고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어젯밤 호텔에서 큰 불이 나 50명 넘는 투숙객들이 다쳤습니다. 불길이 워낙 거세다 보니 화재 현장과 한참 떨어진 곳에서도 치솟는 불길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그 큰 불길 속에서 사람이 숨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인천 논현동의 한 호텔 1층 주차장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젯밤 9시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인접한 지상 18층 규모의 주차타워 전체를 집어삼켰고 불꽃이 채 꺼지지 않은 주차타워의 잔해들이 바람에 그대로 떨어져 내립니다. 무너지겠는데? 형 들어가지 마. 형 가지 마. 차 뺐어. 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새카만 연기가 뚜렷하게 보일 정도의 거센 불길이었습니다. 경보가 울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오작동인가 하고 이제 창문을 열어서 가는데 이제 불이 막 오고 있더라고요. 이 불로 한때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되면서 대응 인력 350명과 장비 130대가 투입됐습니다. 불은 다행히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대피하던 호텔 투숙객과 직원 등 5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20대 남성은 옥상을 통해 긴급히 옆 건물로 대피하다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1층서부터 10번까지 쭉 한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연소하면서 상승기를 타고 신속히 확대된 걸로 보여집니다. 소방과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대체 왜 불이 났는가 하는 겁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처음 불이 났을 때 뭔가 폭발하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노승환 기자입니다. 자동차 뒤쪽에서 갑자기 불길이 번쩍합니다. 뭔가 폭발하는 듯한 섬광이 몇 차례 더 번쩍이더니 불길이 순식간에 번집니다. 어젯밤 불이 난 인천 논현동 호텔 앞 CCTV입니다. 팡팡 하면서 크게 나는 소리였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있었는데도 이제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가 났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이 함께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첫 신고가 기계식 주차장 옆 호텔 후문 천장에서 불꽃이 났다는 내용이어서 우선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텔과 자동차 등 재산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 파악 중입니다.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고 대형 참사는 피했습니다. 불이 난 시각이 이른 저녁이었고 투숙객 대부분이 잠들지 않은 상태여서 대피가 빨리 이루어져 다행히 부상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이례적으로 5개 팀 33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죠.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를 기록했고 특히 부산에선 바닷물 맞아 얼어붙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쏟아지겠고 맹추위는 목요일에 절정을 이룰 거라고 합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을 던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하천이 단단히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10도에 달하는 강추위가 들이닥치자 폭포물이 완전히 고드름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폭포수가 얼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니까 굉장히 많이 얼고 이렇게 걸음걸이가 좀 많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제 바람이 좀 이렇게 많이 불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은 바닷물조차 얼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몇 년 동안 여기 자주 오는데 이렇게 바다 얼은 건 처음 봅니다. 다대포에 이게 부산에서 제일 따신 지역이고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진 가운데 철원은 영하 17도, 향로북은 영하 21.1도를 기록했습니다. 동서 대기순환이 정체하여 기단이 불균형해지자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밑으로 내려온 탓입니다. 20일 낮부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한파에 이어 내일 저녁부터는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눈은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어진 이번 한파는 목요일 서울의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오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수도권에서는 곳곳에서 전동차 운행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기본 지각 1시간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죠. 평소 이용객이 많은 김포 골드라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여기선 부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한 열차 출입문 쪽에서 타고 내리려는 승객들로 혼란이 빚어집니다. 가까스로 올라타 팔을 위로 뻗어보지만 출입문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김포 도시철도 4호역에서 걸포북변역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고장나 잇따르던 열차들의 운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열차가 멈춘 지 10여 분이 지나자 호흡곤란을 호소한 승객도 나왔습니다. 20대, 50대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람이 질식사할 것처럼 막 숨 쉴 공간이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줄이 여기서 저 끝까지 아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김포 도시철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열차 고장의 가능성을 포함해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용인 경전철도 갑작스러운 한파로 신호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2시간 40분가량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한파에 따라서 저희 선로를 전환하는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상이 확인이 돼가지고 경인국철 1호선 하행선 운행도 지연되는 등 갑작스러운 한파에 교통 대란까지 겹치며 출근길 시민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찾느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건축물 중 하나인 경복궁은 조선시대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임금이 거처하는 공식적인 궁궐 가운데 으뜸이자 집무실 겸 관저였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왜구의 침략으로 전소되는 아픔도 겪었었는데 지난주 테러를 당한 데 이어 2차 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같은 인물이 낙서를 했나 싶었는데 모방 범죄였죠. 1차가 담벼락을 따라 44m 정도 쭉 낙서를 한 거리면 2차는 3m 정도 크기였는데 모방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고 합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한 차례 스프레이 낙서 테러를 당한 경복궁 영추문.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려 설치해 놓은 천막 옆으로 또다시 붉은색 스프레이로 새겨진 낙서가 어젯밤 발견됐습니다. 또다시 낙서가 발생했다는 거는 그 소식을 접하고 다른 사람마저 이제 와서 낙서를 하고 갔다는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 경찰은 첫 낙서 이후 인력을 보강해 순찰했다고 설명했지만 추가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엔 14대의 CCTV가 작동 중인데요. 문화재청은 앞으로 20여 대를 추가 설치하고 관제할 수 있는 인력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낙서를 한 20대 남성 피의자 A씨는 하루 만에 자수했고 경찰은 앞선 1차 범행의 모방범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진 출석하신 이유가 뭐예요? 경찰은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최초 낙서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파로 인해 복원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재청은 추가 낙서가 생기면서 작업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승용차 사망사고와 비교했을 때 치사율이 2.5배나 되죠.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을까요? 불법적으로 운행을 해도 단속 카메라에 잘 잡히지도 않고 실제 경찰의 단속도 느슨합니다. 심지어 공익 제보를 해도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손성민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사거리를 질주하더니 버스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토바이는 이곳에서 직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좌회전하던 버스와 크게 부딪혔습니다. 벼락 치는 소리가 들었어 이거. 친구 하는데 맥이 있냐고 숨 쉬냐고 오더라고. 지난 5일에도 전남 무안에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가로지르다 트럭을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모두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데 오토바이는 비교적 단속이 느슨해 법규 위반이 만연하고 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500여 명에 육박합니다. 왜냐면 도주할 때 사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현재의 번호판 형태로는 뭐 어떤 장비로 단속하기도 참 쉽지 않고요. 경찰과 지자체 일부가 번호판이 뒤쪽에 달린 오토바이용 후면 단속 카메라를 도입했지만 시범 도입 수준이어서 효과는 미미합니다. 최근엔 공익신고가 활성화돼 10년 새 신고 건수가 13배나 늘었지만 처리할 인력은 그대로여서 신고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 확산으로 배달 종사자 수가 45만 명을 돌파하는 등 오토바이 운전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속 인력과 장비를 강화하고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에 준하는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노래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범행 앞뒤 시간을 분석해보면 건물 3층 계단에서 2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가 업주가 혼자 남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범행 전후로 얼굴을 가리고 CCTV가 없는 곳으로만 다녔지만 이 흰머리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범행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건가요? 법원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5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60대 여성을 위협해 현금 40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얼굴을 가린 범인을 특정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CCTV 영상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모자 밖으로 나온 흰머리가 단서가 된 겁니다. 범행 이전 동선에 있는 CCTV와 시내버스 내부 카메라에서도 해당 흰머리를 추적해 주거지를 특정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남성 자택에서 일본도와 도끼, 화살 등 흉기 20여 점도 발견하고 추가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북극 한파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덮친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주말 새 송전탑이 무너질 정도의 폭설과 역대급 한파로 몸살을 앓았거든요. 일부 지역은 영하 40도 이하까지 수온주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허리까지 쌓인 눈은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下午大部分人都在划车，因为这儿可能是停了，然后天有点晴了，然后大家伙都出来自己在那找车，有的都找不着了。 내린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송전탑이 무너져 주변 도시의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顶不住了，必须得给它顶住的嘛，必须得给它干完，干完了把水没接了嘛，要给它干完。 기온 하강으로 얼어버린 황허 상류의 얼음 조각이 하류까지 떠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전역에 저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주말에만 23개 성의 주요 도시가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멍구 투리허 영하 44.2도를 비롯해 우루무치 영하 25.6도, 신익 영하 20.4도 등
북부 지역 곳곳에서 수온주가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수도 베이징도 영하 14.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했고 상하이는 올겨울 처음 영하의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오늘도 네이멍구 후룬베이얼이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이번 주에도 한파가 이어지겠다며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길이가 무려 4km에 달하는 하마스 지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지상작전 이후 발견한 것 중 최대 규모인데 폭이 3m에 달해서 터널 안으로 차량과 중장비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걸 공개하며 악화된 국제 여론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얼마 전 인질 3명을 5인 사살한 데 이어 이번엔 성당에 있던 비무장한 모녀까지 사살해 교황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중장비로 흙더미를 파헤칩니다. 강철벽은 용접 장비로 뚫습니다. 밤샘 작업 끝에 이스라엘 남부 에레즈 국경 검문소 근처에서 시작해 가자지구로 4km 이어진 대형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폭 3m 정도의 원형 구조물이 이어졌고 최대 깊이는 50m로 차량도 거뜬히 통과합니다. Meant to do a terror attack on the Erez crossing. The Erez crossing that symbols hope, and this tunnel that symbols horror, terror, conflict. 터널 책임자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친동생이자 칸 유니스 지역 사령관인 무함마드 신와르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그가 터널에서 차를 운전하는 영상도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기습 공격을 위한 신와르의 비밀 작전이라며 군사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국 인질을 5인 사살한 데 이어 가자지구 성당에 있는 모녀까지 죽여 이번에는 교황까지 비판에 나섰습니다. E questo è avvenuto persino all'interno del complesso parrocchiale della Santa Famiglia, dove non ci sono terroristi, ma famiglie, bambini, persone malate con disabilità. 미국도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오스틴 국방장관을 이스라엘에 파견해 저강도 군사작전을 압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선거 사무소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이에 있던 경호 차량을 굉음을 내면서 들이받았거든요. 이규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걸어 나옵니다. 현장에서 대기하던 기자가 질문을 던지자 짧게 대답한 후 자리를 뜨려 합니다. Mr. President, why are you losing to Trump in the polls? 바이든 대통령이 질 바이든 여사가 탑승해 있는 차량에 타려는 순간 근처에서 쾅 소리와 자동차 굉음이 들리고 놀란 경호원들이 서둘러 대통령을 차에 태웁니다. 한 승용차가 경호행렬 뒤쪽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가속 페달을 밟으며 바이든 대통령 차량 쪽으로 전진하려 한 겁니다. 무기까지 꺼낸 경호원들은 차량을 둘러싸고 운전자에게 연신 손을 들라고 소리칩니다. 그 사이 바이든 대통령은 차량을 타고 안전하게 현장을 벗어나 윌밍턴의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비밀 경호국 측은 당시 현장에 내린 비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테러 등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연말만 되면 1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느라 바쁘고 이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곤 했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되면 산타랠리에 힘이 실리게 되겠죠.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증권시장에는 1조 5천억 원이 넘는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달 누적 매도 물량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쏟아진 건데 대주주 확정일을 하루 앞두고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큰 손들이 서둘러 주식을 내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되는데 정부가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00년 주식 양도세가 도입된 이후 기준이 상향되는 건 23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상향되면 매도 물량이 줄면서 연말 주식 시장의 변동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시장에도 반응이 나타났는데 2차 전지 등 개인 매수 상위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1.5% 오른 850.9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악화 여지를 좀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변동성이 다소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대통령령 개정 사항이라 야당의 동의 없이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올해도 부담이 컸는데 내년에 실손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보험사들은 상생 차원에서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익을 엄청나게 냈다고 하죠. 어쨌든 소비자들은 최고 18% 인상된 보험료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해마다 두 자릿수 인상을 거듭하고 있는 실손보험료. 내년에 또 오릅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내년 실손 의료보험을 평균 1.5%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까지 가입한 1세대 가입자는 평균 4% 낮아지지만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가입한 2세대는 평균 1%,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입한 3세대는 평균 18% 인상되는 겁니다. 2만 원에서 15만 원 올랐는데 또 오르면 어떡해. 그러면 못 들어 이제 다 해약해야지.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3분기 기준 7조 23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5.8% 증가했습니다. 삼성화재가 27% 증가한 1조 6,460억 원, 메리츠화재도 27% 증가한 1조 3,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이익 났다고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어느 세대에서 손해율이 급증했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인상을 결정을 하는데 보험가입자의 어떤 참여 없이 그냥 금융당국하고 이렇게 대세적으로 논의해가지고 상당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 보험사들은 금융업계의 상생 분위기를 감안해 손해율에 비해 소폭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사법 리스크와 내부 고발 등으로 창립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카카오. 이 골문 상처가 너무 크다고 본 걸까요? 수장을 교체하고 외부 감시, 감사가 아닙니다. 감시를 받는 등 대대적인 쇄신에 돌입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와 내부 고발 등 내홍을 겪고 있는 카카오. 쇄신 의지로 물갈이와 외부 감시를 택했습니다. 카카오 신임 대표로 내정된 정신아 카카오 벤처스 대표는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며 깊은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카카오한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시에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윤리 경영을 지원하는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감시도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 주요 계열사들의 합병, 분할, 인수와 주식 대량 거래 시에도 준신이가 사전 검토합니다.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쳐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인적 쇄신과 외부의 독립적인 감시를 통해 카카오 내부에 쌓여있는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노조는 직원들의 참여를 요구하며 경영진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문제가 됐던 사례들에 대한 원인을 잘 규명해서 문어발식 확장에 쌓여왔던 문제가 대대적인 쇄신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한국행 컴퍼니 그룹, 한국타이어의 형제간 지분 다툼에 장녀도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차남의 책임이 크고 그를 돕고 있는 아버지도 아버지의 의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판단에 의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양측의 대응에 따라 주가가 요동을 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타이어 지주회사 한국행 컴퍼니는
25% 넘게 급락한 15,850원에 마감했습니다. 조양래 명예회장이 형제 간 경영권 다툼에서 차남 조현범 현 회장의 손을 잡아줬다는 판단에 주가가 급락한 겁니다. 그런데 장마감 뒤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 가격을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올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엔컴퍼니는 장 시작과 함께 매수세가 몰리면서 2분 만에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거래 종가는 17,700원, 전장보다 11.67% 오른 가격입니다. 차남 조현범 회장 측과 장남 조현식 고문 측의 지분 확보 경쟁은 점입 가경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이번엔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MBK 공개 매수 지지에 나서며 장남 측 손을 들어주자 조 명예회장은 지분을 늘리며 차남 조현범 회장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국엔컴퍼니의 가족기업격인 효성첨단소재도 지분 0.15%를 취득하며 조 회장 측의 백기사로 나섰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조기 종식시키려는 조 회장 측이 추가 지분 매입도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직업이 군인인 아빠는 자녀를 학대해도 처벌이 가볍습니다. MBN이 지난 1월 군인 아빠가 자녀들을 10년 동안 학대했지만 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회유했다는 의혹 보도해드렸었죠. 이 사건을 맡은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찰에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징역 1년 이상이 나오는데도 군에서 그런 처벌이 내려지면 1년 이상 징역이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벌금형을 내린 겁니다. 군사법원에서 아동학대 형량이 유독 관대한 이유, 김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년 동안 4명의 자녀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초 아동학대 신고 1년 반 만에 나온 판결은 벌금 2천만 원입니다. 훈계할 목적으로 시작해 학대에 이르렀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그동안 뭐 했나, 과연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허무하고 허탈했어요. 일반적으로 좀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아동학대 사건의 양형에 비추어 볼 때는 좀 이례적으로 좀 나온 판결이 아닌가라는. 실제 군사법원의 아동학대 판결이 민간 법원보다 더 관대하게 내려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이 군사재판에서 나온 5년간의 아동학대 판결을 모두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군인 아동학대 신고 127건 중 절반이 넘는 76건이 불기소됐고 재판에 넘겨진 것도 모두 벌금형으로 실형은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적정한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민간법원은 같은 기간 1심 재판 1,150건에서 실형이 639건으로 벌금형의 2배에 달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문 인력 없이 이루어진 군 검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이 가해부모 중심 판결,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군인의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부터 판결까지 민간 영역이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사건은 군 검찰의 항소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이뤄집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지난해 9월 전역한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이 이번엔 해병대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내년 7월 파리올림픽을 향한 결의를 다지려고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해병대 훈련 캠프에 입수한 건데요. 실내 교육 위주라고는 하지만 영하의 날씨 속에 2박 3일 해병대 훈련이라니 정신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특별 훈련일까요? 아니면 구시대적인 발상일까요? 종일 칼바람이 불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반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영상 3도까지 올라서겠지만 주 후반 더 강한 한기가 밀려들면서 글피인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데요. 서해안을 따라서 2에서 7cm, 그 밖에 서쪽 지역으로 1에서 5cm, 서울에도 최대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밤부터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대전 영하 6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영하 2도, 부산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오늘보다 5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부터 서해안에 따라서는 강한 눈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이 눈은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